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 특히 박혜운에게는 더욱 그랬다. 24살의 혜운은 잿빛 도시의 소음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수많은 청춘 중 하나였다.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먼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고등학교를 마친 뒤로는 줄곧 혼자였다. 그녀의 세상은 번쩍이는 넌사인 아래가 아닌 그 빛이 만들어내는 짙은 그림자 속에 존재했다. 차가운 겨울비가 아스팔트 위로 지겹게 내리던 밤이었다. 혜우는 방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참이었다. 낡고 해진 카디건으로는 스며드는 한기를 다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슴에 품은 희미한 온기. 편의점 주인이 고생했다며 쥐어준 따뜻한 캔커피 하나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보증금도 월세도 저렴한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겨울이면 외풍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그곳은 혜운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두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의 꿈은 소박했다.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작업실을 갖고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것. 그녀는 타고난 손재주와 색채, 감각이 있었다. 하지만 예술가의 꿈은 배고픈 현실 앞에서 사치에 불과했다.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고 지금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식당 주방 보조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었고 어깨는 늘 무거운 피로감으로 뭉쳐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혜우는 얼마 없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사라지는 텅 빈 거리를 걸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였다. 저만치 앞쪽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닿는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작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다. 피곤해 절어 당장이라도 눕고 싶었고 세상의 모든 불행에 일일이 신경 쓸 여력 따위는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혜운의 발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타인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비에 젖은 낙엽 때문인지 아니면 어두운 길에 발을 헛디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값비싸 보이는 모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올린 모습이었다. 흐트러진 와중에도 기품이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흠뻑 젖은 채로 고통스러운 듯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대로 두면 차가운 빛 속에서 큰일이라도 날 것만 같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혜우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자신의 작은 우산을 할머니 위로 기울였다. 이미 자신의 어깨 한쪽은 비에 젖어들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혜운을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강인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혜운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젊은 아가씨의 눈에는 어떤 계산도, 의심도 없이 순수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하신 건 아니죠? 혜운은 조심스럽게 물으며 몸을 낮췄다. 그녀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려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조금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조금 발목을 삔 것 같구나.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혜우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이 비 오는 밤에 이 차가운 바닥에 연세 드신 분을 혼자 둘 수는 없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근처에 병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댁에 연락을. 말을 하던 해우는 할머니 옆에 떨어져 있는 작은 송화방과 그 옆에 액정이 산산조각난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넘어지면서 함께 부딪힌 모양이었다. 연락할 방법이 막막해진 상황이었다. 이런, 전화기가 부서졌구나. 할머니의 얼굴에 낭패한 기색이 스쳤다. 해우는 잠시 고민했다.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자니 배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충전할 틈도 없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었다. 제 전화기를 쓰세요. 할머니,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아니다. 아가씨도 피곤할 텐데. 곧 기사가 올 거다. 늘 다니던 길이라 조금만 기다리면. 할머니는 사양했지만 해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언제 오실 줄 알고요. 감기 드시면 큰일 나요. 해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바로 옆 건물의 작은 처마 밑으로 옮겼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지만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 할머니가 앉을 자리에 깔아주었다. 아가씨 이러면 자네가 감기 들어. 할머니가 놀라며 만류했지만 해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 젊어서 괜찮아요. 할머니야말로 몸 따뜻하게 하셔야죠. 얇은 티셔츠 차림이 된 해운의 팔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캔커피를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조금이나마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할머니는 말없이 해운이 건네준 캔커피를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갑게 굳은 손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눈앞의 젊은 아가씨의 마음이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부와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교활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눈빛들.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은 정말 오랜만에 겪어보는 것이었다. 아가씨, 이름이 뭔가 박하윤이에요. 혜은, 참 예쁜 이름이구나. 할머니는 혜은에 젖은 머리카락과 피곤에 지친 얼굴,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선한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혜은은 쑥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혜은이 추위에 슬슬 입술이 파래질 무렵 저 멀리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를 뚫고 어둠을 갈랐다.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에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남자는 쓰러져 있던 할머니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해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의 해운 역시 조금 놀랐지만 할머니의 옷차림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했다. 김비서, 호들갑 떨지 말게.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는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해운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두툼한 수표 한 장을 꺼내려 했다. 아가씨, 정말 고맙네. 이걸로...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해운은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거절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어서 들어가서 몸부터 녹이세요. 병원에도 꼭 가보시고요. 그녀의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태도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믿는 세상에서
자신의 호의를 이토록 깨끗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알겠다. 그럼 신세를 졌구나. 할머니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김 비서에게 무언가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 비서는 혜운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성함과 연락처라도. 혜운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김 비서는 집요했다. 회장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결국 혜운은 마지못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거라고, 곧 잊힐 거라고 생각했다. 차가 떠나고 골목에는 다시 정적과 빗소리만이 남았다. 혜운은 그제야 온몸으로 퍼지는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다시 자신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젖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낡은 침대 위로 쓰러졌다. 고된 하루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를 도왔다는 작은 뿌듯함이 차가운 몸을 희미하게 덮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막 들어섰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날 밤 서울의 한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한 노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김 비서, 당장 내가 말한 대로 진행하게 그 아이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다시 내 앞에 데려와야 하네. 다음 날 아침 혜운은 온몸을 짓누르는 근육통에 눈을 떴다. 얇은 이불 하나로는 옥탑방의 냉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간밤에 젖었던 옷에 한기가 뼈속까지 스며든 듯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방 안을 비췄다. 벽 한쪽에는 그녀가 그린 작은 풍경화들이 붙어 있었지만 그 색채마저도 잿빛 현실에 묻혀 빛이 바래 보였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낡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처럼 찬밥에 김치 혹은 라면 한 개가 전부였다. 오늘도 고된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에는 동네 식당 주방 보조, 오후에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꿈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할머니, 검은 세단, 그리고 정중하게 자신의 연락처를 받아가던 비서. 혜운은 그저 우연히 마주친 특별한 하룻밤의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사는 세상은 결코 겹칠 리 없는 두 개의 다른 행성과도 같았다. 그녀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다시금 팍팍한 현실로 돌아왔다. 바로 그때였다. 동네 전체가 술렁이는 듯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엔진 소리, 이웃들의 놀란 수군거림. 혜운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위압적인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개미 한 마리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반짝이는 차체는 주변의 낡고 허름한 건물들을 비추며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곧이어 맨 앞쪽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어제 그 할머니를 모시러 왔던 김 비서였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었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골목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흐트러짐 하나 없는 머리 스타일. 무엇보다 사람을 압도하는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그저 사물처럼 훑을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과 권위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그는 바로 유진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CEO 강지훈이었다. 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런 사람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혜운이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오르는 그의 구두 소리가 층계를 따라 점점 더 가까워졌다. 똑, 똑, 똑. 규칙적이고 단호한 소리는 마치 혜운의 심장을 옭아매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의 방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다. 혜운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그녀의 작은 방 전체보다도 비싸 보일 법한 남자의 구두코와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장 바지였다. 박혜운 씨 되십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물었다. 혜운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의 시선이 문 안쪽, 비좁고 초라한 방의 내부를 잠시 훑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무감각한 확인 절차일 뿐이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명령처럼 들렸다. 혜우는 얼떨결에 그들을 방 안으로 들였다. 강지훈과 김비서. 두 명의 장정이 들어오자 방은 더욱 비좁게 느껴졌다. 혜우는 그들에게 앉을 자리 하나 변변히 내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박혜운 씨가 도와주신 왕혜진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강지훈은 본론부터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의 온기보다는 사무적인 딱딱함이 묻어 있었다. 할머님은 괜찮으세요? 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상황에서도 돈이나 보상이 아닌 할머니의 안위를 먼저 묻는 그녀의 모습이 조금은 의외라는 듯했다. 덕분에 무사하십니다. 넘어지신 충격으로 지병이신 심장이 조금 안 좋아지셨지만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할머님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혜운 앞에 내밀었다.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단호한 거절.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별로 겪어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하운은 이해하기 힘든 종류의 인간이었다. 좋습니다. 강지훈은 짧게 말하고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봉투가 다시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우는 이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강지훈이 다음에 내뱉은 말은 그녀의 소박한 바람을 산산조각 냈다. 박혜운 씨, 저와 결혼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혜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남자가 뭐라고 한 거지? 결혼 그녀는 너무나 황당해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남자는 농담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진지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혜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지훈은 소파 대신 낡은 의자에 앉으며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설명하듯 말을 이었다. 이건 일반적인 의미의 청혼이 아닙니다. 일종의 계약입니다. 할머님께서는 어젯밤 박혜운 씨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대가 없는 선의에 감명받으셨고, 제가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현재 할머님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중하며 의사는 심리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할머님의 유일한 소원은 제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로 할머니는 박혜운 씨를 지목하셨습니다. 그의 설명은 한치의 감정도 없이 냉정하고 논리적이었다. 혜운은 마치 상품이 된 기분이었다. 할머니의 마음에 들어 간택기라도 되었다는 말인가.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전 당신을 전혀 모르고 당신도 저를 모르잖아요. 알아가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니까요. 박혜운 씨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제 약혼녀 그리고 아내의 역할을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 대중과 할머님 앞에서 말이죠. 그 대가로 유진그룹은 박혜운 씨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마치 카드를 내려놓듯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지고 있는 모든 빚을 청산해 드립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운 씨가 원래 하고 싶었던 꿈,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유진재단을 통해 유학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뒤 할머님의 건강이 안정되고 나면 우리는 조용히 이혼하게 될 겁니다. 위자료 또한 국내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박혜운 씨의 인생은 완벽하게 바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혜운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지긋지긋한 가난, 포기해야 했던 꿈, 그 모든 것을 단 2년의 연기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강지훈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할머님은 뜻을 굽히실 분이 아닙니다. 만약 박혜운 씨가 거절한다면 할머님은 분명 실망감에 큰 충격을 받으실 테고 그 결과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구한 목숨을 당신의 거절이 다시 위협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은근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선의를 인질로 삼는 잔인한 방식이었다. 혜운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 열린 문틈으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화려한 명품 옷과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한 여자가 좁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안의 강지훈과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혜운을 번갈아 보았다. 유진그룹의 부사장이자 강지훈의 약혼녀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윤서연이었다. 지훈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은 혜운을 벌레 보듯 훑었다. 그 경멸 가득한 시선의 혜운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강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서연 씨가 여긴 어쩐 일이지? 김 비서님이 지훈 씨 차가 이런 달동네로 향하는 걸 보고 걱정돼서 연락했더군요. 대체 이 여자애는 누군데 지훈 씨가 직접 이런 곳까지 찾아온 거냐고요? 윤서연은 혜운을 이 여자애라고 칭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복잡한 상황의 등장은 혜운의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혜운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김 비서가 서류 한 뭉치를 해운 앞에 작은 상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결정할 시간은 24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죠. 그 말을 끝으로 강지훈은 윤서연을 스치듯 지나쳐 방을 나섰다. 윤서연은 떠나기 전 혜운에게 증오가 서린 눈빛을 한 번 더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값비싼 향수 냄새도, 사람을 압도하던 권위도, 방 안에는 다시 혜운과 그녀 앞에 두꺼운 계약서 뭉치만이 남았다. 그녀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인생을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도 매혹적인 제안이었다. 강지훈이 떠난 후 혜운의 옥탑방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두꺼운 계약서 뭉치만이 남았다. 24시간,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에 주어진 시간이었다. 혜운은 계약서를 차마 열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미래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강지훈의 차가운 얼굴, 그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그리고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윤서연의 경멸, 어린 눈빛. 가난은 지긋지긋했다. 매일 돈에 쪼들려 꿈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삶은 그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 계약은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없었다. 2년간의 거짓된 삶, 사랑 없는 결혼,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 다음 날 새벽, 혜운은 멍한 상태로 방을 나섰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부모님의 유골이 모셔진 작은 납골당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 작은 사진 속에서 부모님은 여전히 젊고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혜운은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답 없는 메아리. 하지만 그곳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복잡한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녀가 정직하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셨다. 남을 속이는 삶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터였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가 구한 할머니의 목숨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강지훈의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왔다. 그녀의 선의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 이건 거래야. 하지만 비굴한 거래는 하지 않겠어. 나를 지키면서 할머니를 도우면서 내 꿈을 이룰 거야. 결심이 서자 혜운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혼란과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던 자신의 조건들을 계약서 여백에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약속된 시간,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을 때 강지훈이 다시 그녀의 옥탑방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혜운을 마주했다. 결정은 했습니까? 네. 혜운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내밀었던 계약서와 함께 자신이 조건을 적은 종이를 내밀었다. 이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강지훈의 눈썹이 의아함으로 살짝 올라갔다. 감히 자신에게 조건을 내거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말없이 혜운이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다. 첫째, 이 계약은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이며 연기에 필요하지 않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사생활 침해를 요구할 수 없다. 둘째,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지원은 선물이 아닌 대여의 형식으로 한다. 계약 종료 후 내가 성공적으로 자립하면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겠다. 셋째, 계약 기간 동안에도
내가 기존에 하던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다. 넷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왕혜진 회장님의 건강이 2년의 계약 기간 이전에 호전될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나의 첫 번째 목적은 회장님의 쾌유다. 강지훈은 그녀의 조건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돈에 눈이 멀어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달려들 줄 알았던 여자가 자신의 존엄성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조목조목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특히 대여라는 단어와 회장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지막 조건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초라한 행색 속에 숨겨진 단단한 자존심과 영리함. 어쩌면 할머니가 사람을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죠. 그의 승낙은 간결했다. 그렇게 혜운의 인생을 건도박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삶은 그날부로 180도 바뀌었다.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 잘 가꿔진 정원, 혜운이 살던 옥탑방 수십 개는 좋게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인처럼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저택에 발을 들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집 안의 모든 가구는 살아생전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것들이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그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혜운은 곧장 왕혜진 회장의 침실로 안내되었다. 회장님은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지만 어젯밤보다 훨씬 안색이 좋아 보였다. 그녀는 혜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가 혜운아, 와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몸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 혜운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왕 회장은 혜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다. 네가 와주었으니 이제 다 나은 것 같구나. 네가 우리 가문의 은인이야. 앞으로는 지훈이 녀석 옆에서 이 할미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 회장의 진심 어린 애정의 혜운은 계약의 무게를 다시금 느꼈다. 이 선한 분을 속여야 한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켜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더욱 강해졌다. 그날 저녁 혜운을 위한 환영 만찬이 열렸다. 물론 만찬이라고 해봤자 참석자는 강지훈과 혜운 그리고 불청객처럼 나타난 윤서연뿐이었다. 혜운은 사용인이 준비해준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식탁에 앉았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서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혜운이 복잡한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에 서툴러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혜운 씨는 이런 식사는 처음인가 봐요. 하긴 그럴 수 있죠.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삶이 있으니까. 그 말에는 천박한 환경에서 자란 티를 낸다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혜운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도구를 써서 식사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헷갈리네요.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순순한 인정에 윤서연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스테이크를 썰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혜운 씨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대단한 분들이시길래 우리 회장님의 눈에 든 건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혜운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잔인한 질문이었다.
혜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미안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윤서연은 입으로는 사과했지만 그 표정에는 역시 근본 없는 과였군 하는 만족감이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나이프를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 위에 내려놓았다. 식탁의 모두가 그를 주목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윤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서연 부사장, 내 약혼녀가 될 사람에게 무례한 질문이 지나치군. 혜운 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 집에서 금기어다. 명심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는 윤서연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고 있었다. 자신의 약혼녀를 보호하는 연기를. 하지만 그 순간 혜운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아주 희미한 진심을 느꼈다. 만찬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혜운은 자신의 방으로 배정된 옥탑방의 몇 배는 되는 넓고 화려한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거대한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방에 서 있는 낯선 여자. 저 모습은 진짜 박혜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화려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다. 절대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이 계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내 꿈을 이루고 진짜 내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이제 막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강지훈의 저택에 들어온 지 몇 주가 흘렀다. 혜운의 삶은 매일이 학습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가 주선해준 전문 튜터들로부터 상류층의 언어, 식사 예절, 교양. 심지어는 걸음걸이와 미소 짓는 법까지 배워야 했다. 그것은 마치 박혜운이라는 사람 위에 유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가면을 정교하게 덧씌우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지만 밤이 되어 화려한 침실에 혼자 남을 때면 어김없이 깊은 괴리감에 휩싸였다. 한편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단단히 체면을 구긴 윤서연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감히 근본도 없는 그 아이 때문에 강지훈에게 공개적으로 핀잔을 듣다니.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집안에서 직접적으로 혜운을 공격하는 것은 왕혜진 회장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어 위험했다. 그래서 그녀는 더 교활한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박혜운의 무능함과 천박함을 만천에 공개하여 그녀 스스로가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강지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유진그룹 산하의 복지재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자선갈라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 행사는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유진그룹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였다. 총책임자는 당연히 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는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왕혜진 회장과 강지훈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주제를 꺼냈다. 회장님, 지훈 씨 올해 자선 갈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혜운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이제 곧 혜운 씨도 우리 그룹의 일원이 될 텐데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첫인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혜운 씨가 이번 갈라 행사의 전체적인 아트 디렉팅과 공간 장식을 맡는 거죠. 우리 그룹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지훈 씨의 약혼녀가 직접 맡는다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질 거예요.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덫이었다. 예술적 감각, 인맥, 예산 관리,
현장 통솔력 등 모든 것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업무였다. 윤서연은 혜운이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혜운이 일을 엉망으로 망쳐 결국 자신에게 울며 매달리거나 행사 당일 아마추어 수준의 결과물로 망신을 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왕 회장은 좋은 생각이라며 기뻐했고 강지훈은 윤서연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지만 대의명분 앞에서 반대할 수 없었다. 모든 시선이 혜운에게 쏠렸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명백한 시험이자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혜운은 침착하게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혜운에게는 거액의 예산과 기획팀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 팀은 대부분 윤서연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혜운을 은근히 무시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자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혜운의 발목을 잡았다. 혜운은 그들과 싸우는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갈라의 컨셉을 구상했다. 그녀가 정한 주제는 작은 것들로부터의 진실한 희망이었다. 매년 차갑고 화려한 사치로 가득했던 갈라 행사와는 정반대의 접근이었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나 값비싼 업체에 일을 맡기는 대신 모든 것을 직접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은 다시 생명력을 얻었다. 그녀의 손에서 섬세하고 따뜻한 아이디어들이 피어났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믿고 함께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계약서에 명시했던 자신의 권리를 이용했다. 기존의 삶을 유지할 권리. 그녀는 낡은 운동화로 갈아 신고 저택을 빠져나와 자신이 살던 동네로 향했다. 그녀는 꽃시장에서 묵묵히 자기 가게를 지키던 플로리스트 아주머니를 찾아갔고 동대문 시장에서 독특한 질감의 원단을 찾아 헤맸으며 졸업 작품전을 준비하던 가난한 미대 후배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혜운의 스케치북에 담긴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열정과 독창적인 비전에 점차 매료되었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그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그녀만의 작은 어벤져스 팀이 꾸려졌다. 강지훈은 비서 김 씨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그의 예상을 계속해서 빗나갔다. 유명 업체 대신 시장 상인들과 무명 작가들을 이끌고 직접 현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못을 박는 약혼녀의 모습. 그는 점점 더 흥미가 생겼다. 어느 날 밤, 강지훈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갈라가 열릴 행사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연회장 한 구석에서 그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자신의 작은 팀을 지휘하고 있는 혜운을 발견했다. 그녀는 편한 작업복 차림으로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가 지금껏 보아왔던 어떤 모습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열정 넘치는 눈으로 도면을 확인하고 팀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유능한 디렉터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가 그린 최종 디자인 시안을 보았다. 거대하고 비싼 꽃 장식 대신 수천 개의 작은 유리병의 들꽃과 LED 조명을 넣어 은하수처럼 천장에 매달아 놓은 디자인. 버려진 청화, 나무 조각들을 재활용해 만든 독특한 질감의 무대 배경. 모든 것이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심장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계약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다.
박혜운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순수한 감탄과 존중이었다. 마침내 갈라 당일의 밤이 찾아왔다. 윤서연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혜운이 어떤 망신을 당할지 기대감에 차 있었다. 잠시 후 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연 회장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풍경을 선사했다. 눈부신 사치가 아닌 꿈결 같은 아름다움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작은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테이블마다 놓인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꽃장식은 따뜻한 온기를 뿜어냈다. 무대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압도적인 화려함 대신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워. 이런 갈라는 처음이야. 유진그룹이 이번엔 정말 새로운 시도를 했군. 아주 신선해.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과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사모님들까지 모두 컨셉의 독창성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윤서연은 연 회장 구석에서 분노로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한 채 서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혜원에게 화려한 데뷔 무대를 만들어준 꼴이 되어버렸다. 그때 강지훈이 조용히 혜운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조금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늘 하던 사무적인 칭찬 대신 조금 다른 말을 건넸다. 박혜운 씨, 당신에게는 정말 놀라운 재능이 있군.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가면 뒤에 진심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 파트너가 아닌 한 명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그 한마디에 혜운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계약 관계에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자선 갈라의 성공은 박혜운에게 예상치 못한 명성을 안겨주었다. 상류 사회와 언론은 갑자기 나타난 신데렐라의 독창적인 재능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이름은 며칠 동안 가십 칼럼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왕혜진 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혜운을 진짜 손녀딸처럼 아꼈고 저택의 사용인들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이었다. 윤서연에게 혜운의 성공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혜운의 칭찬으로 도배된 잡지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녀의 눈은 이성과 질투가 뒤섞여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혜운을 얕본 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터였다. 굴욕감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박혜운이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재기할 수 없도록 짓밟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공법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돈으로 움직이는 업계에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다. 박혜운, 그 계집애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고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통장 내역까지 전부 다 뭐라도 찾아내.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윤서연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혜운의 깨끗한 과거 따위는 믿지 않았다. 모든 인간에게는 추악한 비밀이 있기 마련이며 가난한 자들은 특히 더럽고 구차한 구석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음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부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지훈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은근슬쩍 흘렸다. 그로 인해 유진그룹의 주가는 원인 모를 등락을 반복했고, 이사회에서는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해외 자회사에 압력을 넣어 의도적으로 납품을 지연시켰다. 모든 혼란의 원인을 박혜운이라는 불운의 아이콘이 그룹에 들어온 시점과 교묘하게 연결시키기 위한 밑 작업이었다. 하지만 윤서연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강지훈과 박혜운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자선 갈라 이후 강지훈은 더 이상 혜운을 계약상의 파트너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서재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그녀에게 회사의 새로운 문화 공간,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박혜운 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업적인 화려함보다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혜운은 자신의 소박하지만 진솔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강지훈의 눈빛은 진지했다. 혜운은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회사를 진심으로 아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그의 고뇌를 조금씩 엿보게 되었다. 강지훈 역시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혜운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가치들을 되새기게 되었다. 강지훈은 결코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근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균열과 잡음의 배후에 윤서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은밀히 윤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혜운을 향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도 더욱 민감해졌다. 어느 날 저택의 사용인들 사이에서 박혜운이 과거에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서연이 정보원을 통해 흘린 작은 미끼였다. 그 소문을 들은 강지훈은 즉시 모든 사용인들을 소집했다. 다시는 내 앞에서 혹은 등 뒤에서 박혜운 씨에 대한 무례한 언행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자 내 사람이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얼음장 같은 그의 경고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혜운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계약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넓은 등 뒤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에게 감사함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몇 주간의 뒷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은 혜운에게서 어떤 흠집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했다. 부모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정보원은 난감했지만 거액의 의뢰비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증거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그는 혜운이 예전에 일했던 작은 식당을 찾아갔다. 그리고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 중 평소 돈 문제로 곤란을 겪던 한 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돈 봉투를 내밀며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 박혜운이 계산대의 현금을 조금씩 훔치다가 발각되어 쫓겨났다는 시나리오였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동료도 결국 돈의 유혹 앞에 무너졌다. 정보원은 그 거짓 증언을 녹음하고 조작된 장부 기록까지 만들어 윤서연에게 전달했다. 찾았습니다. 부사장님, 박혜운의 더러운 과거입니다. 윤서연은 정보원이 건넨 녹음 파일과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작된 증언이 흘러나오자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손에 넣었다.
박혜운의 숨통을 끊어버릴 완벽한 무기.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녀는 이제 이 진실을 터뜨릴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무대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박혜운을 끌어내려 산산조각 낼 계획이었다. 그 시각 저택의 온실에서는 혜운과 강지훈이 나란히 앉아 새로 피어난 난초를 보고 있었다. 혜운이 얼마 전부터 정성껏 돌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소망이라고. 혜운이 수줍게 말하자 강지훈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그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며 웃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조용한 교감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발밑에서 그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사실을. 윤서연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그날 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로 가득 찼다. 황금빛 조명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혜운은 강지훈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지난 몇 달간의 교육 덕분에 이제는 이런 자리가 아주 낯설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심장이 계속해서 방망이질쳤다. 강지훈 역시 최근의 회사 문제들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어려 있었다. 오직 한 사람, 윤서연만이 완벽하게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파티 시작 전 혜운에게 다가와 이례적으로 친절한 말을 건네기까지 했다. 오늘 정말 아름답네요, 혜운 씨.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에요. 그 말 속에 숨겨진 도끼를 혜운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지훈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유진그룹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역설했고 그의 연설에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연설이 끝나자 사회자는 다음 순서를 소개했다. 다음은 유진그룹의 50년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한 영상을 윤서연 부사장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서연이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스크린을 등지고 서서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진그룹의 50년 역사는 신뢰와 정직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투명한 경영과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은 혜운과 강지훈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그 어떤 거짓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기만조차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서연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그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은 혜운이 예전에 일했던 식당의 낡은 장부였다. 특정 날짜마다 현금이 조금씩 비어있는 기록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곧이어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돈에 매수된 옛 동료의 목소리였다. 박혜운이요. 걔 손버릇이 안 좋았어요. 돈 계산할 때마다 조금씩 빼돌리다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걸려서 쫓겨났잖아요. 세상에, 저게 정말이야. 객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왕혜진 회장은 충격으로 가슴을 부여잡았고
해우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윤서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박혜운 씨가 자선갈라 행사 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입니다. 불쌍한 이미지를 이용해 우리 모두를 속인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해우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자신은 대한민국 전체의 사기꾼, 도둑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바로 그때 꼼짝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강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가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승리에 도취해 있는 윤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윤서연 부사장, 이 훌륭한 연극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얼음 같은 목소리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하지만 연극에는 반전이 있기 마련이죠. 강지훈은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김비서가 해운의 옛 식당 동료를 찾아간 모습이 보였다. 김비서는 남자의 도박빚 내역과 그의 계좌에 윤서연의 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기록을 보여주었다. 남자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윤서연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울면서 고백하는 모습이 연회장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윤서연이 경쟁사 임원과 은밀히 만나 기밀 서류를 건네는 CCTV 영상, 그리고 유진그룹의 해외 자회사 사장에게 납품을 지연시키라고 직접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회사의 위기를 조장한 것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음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객석은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격과 경악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고용했던 사설정보원이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걸어 나왔다. 그는 강지훈 측의 회유와 압박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저는 윤서연 부사장에게 고용되어 박혜운 씨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리도 찾아낼 수 없자 윤 부사장의 지시로 모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윤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완벽하게 계산된 얼굴은 증오와 패배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해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곧바로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소란이 잦아들자 강지훈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충격에 빠진 청중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룹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대 아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해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수치심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충격과 안도, 그리고 그를 향한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어떤 긴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를 믿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의심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낸 것이다. 폭풍의 한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굳건히 서 있었다. 윤서연의 악의적인 연극은 막을 내렸고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진실이 승리했다. 강지훈이 꽉 잡은 손의 온기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하고도 분명한 약속이었다. 파티의 소란이 잦아들고 윤서연의 몰락이 기정사실화되었을 때 강지훈은 혜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를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루프탑 가든으로 이끌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떤 추위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그제야 그날 밤 겪었던 모든 일의 무게가 혜운을 덮쳐왔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둑으로 사기꾼으로 몰렸던 순간의 몸 열감,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안도감과 충격,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그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댄 채 해우는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미안합니다. 한참 후에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시작한 계약 때문에 당신을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혜우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오늘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켜줘서 고마워요. 정말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의 세상에는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유진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윤서연은 유진그룹 부사장직에서 즉시 해임되었으며 기업 기밀 유출, 업무 방해, 무고 및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가문이 운영하던 회사 역시 주가가 폭락하며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언론은 강지훈을 결단력 있고 윤리적인 리더로, 박혜운을 모든 음해를 이겨낸 진실한 여성으로 재조명했다. 세상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며칠 후 혜운과 강지훈은 왕혜진 회장의 침실을 찾았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왕 회장은 혜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가, 이 늙은이의 욕심 때문에 네가 너무 큰 고초를 겪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가문을, 그리고 지훈이를 지켜주어서. 왕 회장은 더 이상 혜운을 손자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왕 회장이 직접 선택하고 인정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자신의 서재로 혜운을 불렀다.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이제는 낡아 보이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이 계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약속했던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되었던 모든 지원, 파리 유학을 위한 모든 절차와 재정 지원 서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꿈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혜우는 서류 뭉치와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젠 필요 없어요. 그녀는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이나 기회가 아니었어요. 전 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순간 강지훈은 말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혜운의 눈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묻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졌다. 처음에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로 다가가며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드러냈다. 할머니를 위한, 회사를 위한 차가운 거래였죠.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재능과 진심,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에 내가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박혜은 씨,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조건도 기간도 없습니다. 내 마음 전부를 건 진심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했다. 혜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저택의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수많은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이 아닌 왕혜진 회장과 혜은이 시장에서 만났던 플로리스트 아주머니, 그리고 그녀를 도왔던 가난한 미대생들처럼 그들이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자리를 축복했다. 혜은은 파리로 떠나지 않았다. 대신 서울에 있는 최고의 디자인 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유진그룹은 그녀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예술문화재단을 설립했고, 혜은은 그곳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2년 후 따스한 봄날의 오후, 강지훈과 혜은은 어느 낡은 골목길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2년 전 비 내리던 추운 밤, 두 사람의 운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장소였다. 여기서 할머니를 만났었죠. 혜은이 추억에 잠겨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을 만났습니다.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깍지 껴 잡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가난했지만 선했던 소녀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차가웠던 남자. 그들은 서로를 만나 비로소 완전해졌다. 그들의 앞에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듯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